우리는 역사 왜곡하면 가장 먼저 일본의 근대사 왜곡, 중국의 고대사 왜곡과 동북공정을 떠올립니다. 역사 기록의 가장 큰 특징이자 약점은 특정 집단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곧 사실로서의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중은 그들에 의해 왜곡된 역사를 배우게 되며 시간이 지나 그것들을 정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들은 지속적인 세뇌를 통해 고작 5, 60년 전의 역사도 쉽게 왜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전인 중세와 고대의 역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고대 한반도 삼국의 위치가 한반도가 아니었다는 것은 중국 고서들을 통해 점점 더 사실로 입증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조들이 한반도에 털을 잡고 살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역사들은 가장 먼저 교과서를 통해 주입되며 우리는 어린아이 때부터 거짓 역사를 습득하고 이 날조들이 교육의 토대가 되어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왜곡된 역사를 부정하며 진실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도 출세의 기회도 얻을 수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기득권들은 이미 전 세계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 국가의 교과과정과 관련 법들을 만드는 것은 정부와 의원들입니다. 즉 오늘날 인류는 각국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법과 역사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역사 왜곡의 가장 큰 덩어리는 바로 세계의 근현대사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근대사회의 시작을 알렸던 여러 사건들은 유독 더 철저히 왜곡된 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인들을 속여온 가장 큰 거짓말은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서양 근대사를 만든 중요한 사건이자 인류를 근대사회로 진입시킨 결정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말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세계 대중들은 프랑스 혁명에 대해 매우 잘못된 정보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근현대사 기록 과정에서 자행된 날조 중에서도 가장 심한 케이스가 바로 프랑스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이는 역사를 왜곡하는 자들이 본격적으로 초국가적 권력을 거머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근대 사회를 만든 자들의 모략이자 인류를 상대로 한 대규모 기만 행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감추기 위해 이런 거짓 소설을 역사에 적어놓아야 했을까요? 프랑스 혁명은 민중의 열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입니다. 이 거대한 날조의 민낯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되었듯 프랑스 혁명은 서양 근대사를 만든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더욱 그럴듯하게 포장해 준 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의 인권 선언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선언문을 통해 혁명의 정신과 본질을 접했습니다. 자유, 평등, 박애, 시민, 공화정 등 이것은 인권 선언문에 수십 차례나 등장하는 키워드들입니다. 프랑스 혁명을 기획할 당시 이 선언문을 작성한 자들은 지나칠 정도로 이 단어들을 강조해 놓았습니다. 이들이 선언문을 통해 전달하려 했던 핵심은 사람은 자유로우며 평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소유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라의 모든 부가 시민들에게 균등히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절대 왕정에게 집중되어 있던 부와 권력을 시민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프랑스 혁명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언문의 내용과 대중의 현실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평등하게 개인이 소유할 수 있었던 세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며 그런 세상은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프랑스 혁명을 기획한 세력들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시민의 평등과 자유를 보장하려 했던 것일까요? 선언문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회적 차별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근거하여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권한으로 이것에 위배될 경우 사회적 차별을 두겠다는 것인지 모호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판단하는 주체가 누가 되느냐입니다. 그들은 선언문에서 시종일관 시민의 평등과 자유를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시민이 소유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달콤한 거짓을 무기로 이 대규모 반란을 시민혁명으로 둔갑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절대 왕정이 아닌 앞으로 정부와 의회가 법을 만들어 자신들이 직접 시민의 자유를 판단하겠다는 것으로서 왕실을 향한 강한 도전 의지가 바탕에 깔려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정의도 아니고 선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유럽의 대중 앞에서 왕권 붕괴의 정당성을 얻기 위한 핑계였을 뿐이며 여기에 이용된 것이 시민이라는 선동 문구였습니다. 이게 프랑스 혁명의 본질입니다.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짓 선전으로 왕권을 무너뜨려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은 성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세상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우리는 이것을 공화정이라고 부릅니다. 프랑스 역사학계에서 인권선언문은 성령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을 재해석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홀로코스트 희생자 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보다 더 민감한 부분이 프랑스 인권 선언문입니다. 이것은 역사를 왜곡해놓은 자들의 급소와 같은 것이며 이를 고수하려는 학계의 기득권들에 의해 철저히 봉쇄되어 있습니다. 이 국계 닫힌문에 노크를 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논문 작성이나 출판 행위를 시도하는 자들은 조용히 매장당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추구했던 시민의 자유와 평등인지 묻고 싶군요. 그들은 또한 시민혁명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혁명 이전의 중세 봉건사회에 관한 역사를 철저히 왜곡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중세 절대 왕정시대를 머릿속으로 상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왕에게 부가 집중되어 백성들이 고통받는 암울한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학습되어 온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들은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왜곡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어쩌면 중세 봉건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꽤 괜찮은 곳이었을 수 있습니다. 절대 왕정은 자비와 도덕에 근거하여 권력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반면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 공화주의자들이었습니다. 공화주의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 구조이지만 실제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단지 소수의 정치 집단이 법을 만들고 시민의 자유를 컨트롤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의회가 마련되어 있는 민주공화정이 가장 안정적인 정치 형태라고 인식하며 그들이 국민 개개인을 대표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의회라는 기관은 근본적으로 국민을 상대할 법을 만들고 집행하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전 시기의 절대 왕정은 의회에 대항하려 했습니다. 자유를 빌미로 시민으로부터 소유권을 뺏어가려는 의회 시스템에 저항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는 절대 왕정 시대가 더 살기 좋았다는 주장도 아니며 지금이 더 살기 어려운 시대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왕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봉건사회를 어떤 이미지로 왜곡시켜 놓았는지를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 왕정들을 무너뜨리는 중심에 계몽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계몽주의. 18세기 하반기에 프랑스를 기점으로 유럽 전역에 유행했던 문화적, 정치적 사조입니다. 계몽주의가 흥했던 시대를 우리는 계몽시대라고 부르고 있으며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당시 많은 사상가들은 어둠의 빛을 비추어 밝고 현명하게 하는 일을 지향했습니다. 그들은 이성을 척도로 하였고 과거의 어둠을 비판하고 심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당대에 규정하고 있던 어둠은 과연 무엇일까요? 계몽주의자들이 말하던 어둠은 단순히 구시대적 사고방식, 낡고 오래된 생활과 사회 풍토, 규율, 법 등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선 이 계몽이라는 것을 주도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유럽의 사조를 변화시킬 만큼 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자들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시 학자들과 예술가와 시민의 합심으로 이러한 큰 물결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은 대중을 무지의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선각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계몽의 궁극적인 목적은 왕권을 무너뜨리고 상공인과 금융인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봉건사회를 철폐하고 자신들이 곧 왕이 되는 세상을 여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밝은 빛의 계몽입니다. 당시 유럽의 왕권이 사라지며 상공인들이 주인이 되었듯 오늘날 세계의 모습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각국의 정치인은 허수아비일 뿐 실질적인 외교는 국소수 자본가들과 다국적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18세기 계몽주의가 결국 지금 현재의 모든 것을 만들어낸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몽주의가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프랑스 혁명의 본질을 감추는 데 급급했으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과거 중세시대를 왜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중세 봉건사회는 비위생적이고 폭압적이며 미개한 세계입니다. 물론 중세의 경제 규모는 지금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하지만 중세 절대 왕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계는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인 1791년 국회의원들에게 모든 권력을 준다는 법이 만들어집니다. 왕권이 붕괴된 시대의 엘리트들은 공화국의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들 마음대로 법을 세워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민혁명을 빌미로 일방적인 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시민의 동의는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인권선언문에는 이 혁명이 대중의 의지로 일어났다는 표현이 난무하지만 결국 모두 거짓입니다. 이성과 합리, 인권 등 당시 공화정을 주장하는 자들의 이 사탕 발림들은 단 한 번도 현실이 된 적이 없으며 지난 300년간 대중이 주도하여 나라가 건국되거나 대중의 합리적인 결정에 의해 국가가 움직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와 정확히 거꾸로 된 사회만 나타났으며 모든 일들을 자본가들의 하수인인 정권과 의원들이 결정했습니다. 절대 왕정을 비난했던 자들은
당시 구체제를 흉보며 중세를 무지몽매한 시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말 그대로를 역사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중세를 모릅니다. 쉬운 예로 우리는 중세시대에 과도한 세금을 걷었던 왕이 백성 위에 군림하여 그들을 핍박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절대 왕정에서 백성에게 징수했던 세율은 아무리 높아야 10% 미만이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중세시대에 백성을 착취한 것은 왕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시 유럽의 거의 모든 왕조는 궁핍한 재정 상태로 국가를 이끌었습니다. 모든 사회 기반 시설들을 왕의 돈으로 해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왕은 가난했기 때문에 주변의 귀족과 자본가, 고리 대금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왕은 이 돈을 갚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고 상대국을 약탈하거나 전쟁 배상금을 획득해야 했습니다. 만약 귀족들에게 진 빚을 상환할 여건이 안 될 경우 빚을 탕감받는 대가로 왕은 귀족에게 세금을 직접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을 부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부르주아라고 불렸던 귀족들은 백성들에게 직접적인 세금 징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고, 이 특혜는 당시 유럽의 고리대금 업계를 장악하고 있던 유태인들이 주로 누리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실질적으로 백성들을 착취하며 괴롭힌 자들입니다. 중세시대 때부터 반유대주의가 유럽에 팽배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태인 박해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노동자와 농민들의 실질적인 일상 속에서 자신들을 직접 대면하며 괴롭힌 자들이 유태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왕실의 기조는 백성의 소유권을 절대 빼앗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왕정은 백성 개개인을 상대하며 괴롭힐 여력도 없었거니와 그럴 이유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단지 왕의 잘못이 있다면 국가의 재정을 약하게 만든 죄뿐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봉건 사회에서 실제 권력을 가진 자들은 왕이 아닌 상인들과 유대 금융인들, 그리고 이들과 결탁한 부르주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으로부터 얻은 모든 권한을 백성과 노동자들을 향해 행사했습니다. 이랬던 그들이 18세기 후반이 되자 왕정까지 없애버리려는 모략을 꾸미게 되고, 이것은 곧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순고한 민중의 봉기로 왜곡된 채 교육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에는 규율과 법이 있습니다. 하물며 제3세계의 매우 작은 부족에게도 규칙과 도덕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초적인 규율을 지키며 백성들과 노동자를 보호하려 했던 것이 왕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율을 없애고 자신들이 새로운 법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 당시 의회를 주장하던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소유권을 빼앗으려 했으며 오히려 이를 막으려 했던 것은 절대 왕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족에 대항했던 왕들은 혁명이 시작되며 모두 목이 잘립니다. 프랑스에서만 50만 명, 단두대에서 4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공화주의를 주창했던 당시 귀족들이 구체제와 왕정에 대해 어떤 거짓말들을 해놓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당시 그들은 귀족 중심주의로 자신들 가문의 이익만 챙기려 했고, 이는 백성들을 향한 과도한 세금 부과와 착취로 이어졌으며 그것을 보호한 것은 왕이었습니다. 짐이 곧 국가다. 루이 14세가 남긴 말입니다. 오늘날 그의 이 발언은 권위적인 절대 왕정의 포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국가가 할 일은 백성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백성을 지켜줄 사람들은 왕실, 즉 나밖에 없다고 말했던 것이고, 따라서 내가 곧 국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백성의 재산을 왕실의 재산처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루이 14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압제자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게도 마리 앙뚜아네트와 루이 16세 또한 모두 악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당시 프랑스의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던 프리메이슨과 비밀 결사 조직들을 극도로 경계했었다는 사실은 강단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게 하라. 이런 말을 그녀가 진짜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어쩌면 혁명 기획 세력이 제조한 거짓 망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역사는 철저히 승리자들이 기록해놓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패자의 입장도 들어보아야 하지만 강단 사학계는 대중에게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민중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역사적 흐름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특정 세력들의 계략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극소수 자본가들과 그들과 결탁한 유럽의 비밀 조직들에 의해 벌어진 유럽 대반란 사건이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주도한 세력은 과연 누구인가? 자신들의 세상을 열기 위해 치밀한 계획하에 절대 왕정을 무너뜨리고 시민혁명이라는 타이틀로 뻔뻔하게 역사까지 왜곡해놓은 그들의 입장을 들어볼 순서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프랑스 혁명은 유럽의 상공인, 금융인, 고리 대금업자 등 당대의 부르주아라고 불리던 자들이 공모하여 일으킨 왕권 전복 사태로서 우리에게 교육된 시민운동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사건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당대의 계몽주의자라고 불렸던 무략가들에 의해 실행된 치밀하고 거대한 유럽 대반란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반란을 통해 끝내 자신들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왕권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고 중세 봉건사회의 종지부를 찍었으며 자신들의 음모를 숨기기 위해 역사도 교묘히 왜곡해 놓았습니다. 아직도 세계 모든 역사 교과서에 프랑스 혁명은 숭고한 민중 봉기로 기록되어 있으며 세계 대중 앞에서 이 사건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 자신들이 무너뜨린 중세시대와 절대 왕정을 악마화시켰습니다. 중세를 폄하하는 작업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다양한 미디어와 영화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세력인 당시 부르주아들은 절대 왕정 아래 모든 노동자가 그들이 일한 양에 비해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얻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욕에 찬 전제 왕권과 수하의 귀족들 그리고 각 영지의 성직자들이 농민이 수확한 모든 것들을 갈취하여 나누어 가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당시 공화정을 주장하던 부르주아들의 날조입니다. 절대 왕정 휘하의 중세 봉건 사회는 우리에게 교육된 것과 정확히 정반대의 세상이었습니다. 먼저 노동자와 농민이 자신들이 수확한 대가를 얻지 못한 적은 없었습니다. 중세의 제도적 특성상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왕은 농민들의 수확물을 갈취하거나 나눠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왕실은 노동자들에게 단지 10%의 세금을 부과했을 뿐이며 이것은 당시 최고의 세율이었습니다. 고대 때부터 세금과 비슷한 제도가 없었던 적은 없으며 지금도 그러합니다. 오늘날엔 무려 40~50%의 세금을 징수하는 정부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세에는 고작 10%였습니다. 즉 절대 왕정이 과도한 세금을 통해 백성을 옥죄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굳이 비교하면 오히려 지금이 그때보다 더 폭압적인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실 귀족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했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잘못 주입 세뇌되어 있는 정보입니다. 먼저 중세 봉건 사회에서 왕실과 백성의 관계는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구분되는 사회도 아니었으며 그들은 주종 관계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왕실과 농민은 일종의 계약 관계에 있었습니다. 왕실 기사 중 우두머리는 영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영주로 임명된 기사는 왕으로부터 영지를 부여받을 수 있었고 영주는 이 영토에서 땅을 분배하여 주변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농민들은 이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작권을 얻었고 농작물 생산을 통해 자유롭게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행여 경작권을 얻지 못한 농민들에게는 목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목축은 영지 어디에서나 가능했고 가축들은 넓은 들판에서 자유롭게 풀을 뜯을 수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경작권을 얻은 대가로 자신들의 수확량 중 일부를 영주에게 나눠주었고 영주는 그것을 다시 왕에게 올렸습니다. 이것이 중세시대의 관습이었습니다. 자칫 영주가 농민들을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영주는 토지를 소유할 수도 없었습니다. 중세의 토지제도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토지 소유를 금했습니다. 국가의 모든 토지는 골고루 분배되어 공동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의 토지 공개념과 비슷한 시스템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왕실 귀족, 부르주아 할 것 없이 그 누구도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으며 공동 사용의 권리가 있었을 뿐입니다. 왕이 전쟁을 통해 다른 나라의 영토를 빼앗았다 하더라도 확장된 영토들은 다른 기사, 즉 영주들이 관리했으며 그 땅에서 농민들은 경작권을 받아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했습니다. 즉 중세시대의 땅의 주인은 경작권을 갖고 실제 사용하는 농민들이었고 이 경작권은 대대로 상속도 가능했습니다. 당시 왕실 귀족들의 전통이자 미덕은 농민들의 경작권에 절대 관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대신에 농민들은 귀족들에게 조금의 소작료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토지를 사용하는 일종의 부가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직자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했다는 기록 또한 거짓입니다. 당시 영지 내의 모든 건물과 시설물들을 관리해주고 있었던 곳이 교회였습니다. 또한 교회는 주민들의 보건과 의료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교회에 11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일종의 관리비였던 것입니다. 중세 교회는 아이들의 학교이자 주민들의 관공서이자 문화공간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마을의 대소사를 논하던 열린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교육의 장이자 토론의 장이었고 공동의회와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활기차고 붐볐던 곳이 교회 앞의 광장이었습니다. 중세시대는 왕실 귀족이 농민을 괴롭히는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의 시대였습니다. 영주와 기사들은 인접국가를 정벌하려 떠날 때 자신들의 영지에 있는 농민들에게 항상 동의를 구해야 했습니다.
또한 전쟁이 끝난 후 농민들에게 나눠줄 목도 미리 계산하여 공개해야 했습니다. 영지 내의 농민과 노동자들은 영주와 기사들의 잠재적 군대였습니다. 자신들의 군대를 착취하며 약화시키는 지휘관은 없습니다. 왕실 귀족들은 귀족들만의 세계가 있었고 노동자들은 또 그들만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별개의 영역과 임무를 담당하는 국가의 구성원들이었으며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많은 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왕실 귀족들은 생각보다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직분을 타개하고 농민으로 전향하는 귀족들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경작권을 얻어 농사를 지으면 일할 만큼의 대가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장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은 상공인, 금융인, 그리고 고리대금업자, 즉 지금까지 설명된 중세사회의 모습을 오늘날 송두리째 왜곡해놓은 자들이었습니다. 일부에서도 언급되었듯 당시 노동자들의 피를 빨아먹던 장본인들은 수조권을 갖고 있었던 고리대금업자와 상공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중세시대를 채찍질과 매질이 난무하는 포갑적인 사회로 왜곡했고 이러한 작업은 당시 공화정을 주장했던 계몽주의자들의 주도로 자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중세시대를 낡고 썩은 구체자라고 비판하면서 절대 왕정하의 모든 제도들을 없애기 위해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농지의 사유화입니다. 이것은 이전까지 아무도 소유할 수 없었던 토지들을 자신들이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농노해방이라는 선전 문구를 갖고 나왔습니다. 농민과 노동자의 육체노동을 부각시키며 장차 부르주아들이 토지를 사유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농민들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농민들의 경작권을 빼앗았고 당시 공개념이었던 토지 소유권을 자신들끼리 나눠 가졌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시작으로 농민들은 모든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프랑스의 농업 생산량은 급격하게 하락했고 굶주린 농민들은 자영농을 하기 위해 결국 고리대금 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게 됩니다. 농민들은 빌린 돈으로 소규모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으나 매달 과도한 이자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충분히 자급자족할 수 있었던 식량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토지 사유화를 추진했던 부르주아들은 더 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통업에 뛰어들어 다른 나라의 농산물을 수입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왕권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들어서면서 이후 유럽 모든 농민의 꿈은 자신의 토지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유럽 자영농의 역사입니다. 노동자들은 평생 자신들의 농지를 갈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땅의 실소유주인 부르주아들은 이를 쉽게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세시대의 노동자들은 하루 5시간 정도의 노동을 했습니다. 수많은 조합들은 이것을 철칙으로 삼았고 농민들은 과업이 끝나면 편안한 여가도 즐길 수 있었으며 아이들은 노동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노동자의 권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주민과 성직자들이 담합하여 영주를 고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르주아들의 공화정이 시작되자 하루 16시간, 길게는 20시간 가까이 일하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노동 연령대 또한 급격하게 낮아져 18세기 무렵 유럽의 산업 현장에서는 유독 많은 어린이 노동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탄광, 방직공장, 증기기관 설비 등에서 혹독하게 부려졌습니다. 유럽 각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1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정부의 노동정책에 항거하였고 그 결과 힘들게 되찾은 시간이 오늘날 정립되어 있는 하루 8시간 노동입니다.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중세시대가 훨씬 좋고 효율적인 노동 환경이었다는 것은 19세기 거의 모든 역사학자들도 인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등장한 역사학자들은 중세에 관한 모든 정보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세기가 지나는 동안 수많은 역사 왜곡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사태를 만들어낸 자들이 당시 유럽의 비밀 조직 프리메이슨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대반란을 일으키기 전 유럽에는 자율적인 조합과 직업군, 규율과 질서, 왕에 대한 존경과 신임, 그리고 성직자들의 헌신적인 신앙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 이후 부르주아들이 활개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왕권 전복 이후 철저히 조직화된 정단들이 나타나 민중을 호도하여 자신들의 계획대로 국가를 이끌어갔습니다. 여기엔 책임감도 없었고 정당성도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민중은 단지 소수의 명령을 받아 자신들을 속이는 의회의 소나기로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바로 프랑스 혁명의 본질입니다. 당시 유럽 수백 곳에 라주를 갖고 있었던 프리메이슨은 이 격변의 역사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프리메이슨이 프랑스 혁명의 주도 세력이라는 것은 유럽의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역사학자들도 모두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인간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소수의 모임과 비밀 조직은 존재합니다. 이 지도는 18세기 무렵 프랑스에 있었던 라주들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독일, 영국, 폴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등지에도 수많은 프리메이슨 랏쥐가 있었습니다. 이 부르주아들의 모임에는 일부 왕실 귀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후반 이들의 파워는 교황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전역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프리메이슨을 극도로 경계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서양 근대사에 사치와 탐욕, 오만 방자의 대명사로 왜곡되어 있는 마리 앙뚜아네트입니다. 그녀는 16남매 중 막내딸로서 온 가족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성인이 되어 왕실에 들어간 어느 날 언니 중 한 명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는데 그 편지에는 프리메이슨들이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왕실도 그들과 뜻을 함께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마리는 깊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마리는 프리메이슨을 극도로 경계했지만 참 아이러닉하게도 그녀의 주변에는 온통 프리메이슨 멤버들 뿐이었습니다. 우선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이자 그녀의 아버지인 프란시스 1세부터가 프리메이슨이었습니다. 프리메이슨 활동을 반대하던 어머니 때문에 크고 작은 가정 불화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리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당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소문났었던 폴리냐 공작 부인 또한 프리메이슨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는 혁명 이전까지 이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폴리냐 부인은 자신이 프리메이슨이라는 사실을 가장 친한 친구인 마리에게도 숨겨왔던 것입니다. 심지어 마리의 치장과 잡일을 담당했던 수발 상궁, 그리고 그녀의 호위 기사도 프리메이슨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마리 앙뚜아네트 자신만 몰랐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약 5년 전쯤 그녀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 프리메이슨이 많았다는 사실을 감지하게 됩니다. 다음은 공식적으로 기록된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의 대화입니다. 전하, 소인이 국가의 중심과 왕실 곁에서 프랑스를 바라보니 안전과 풍요 뒤에 더 큰 것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하는 프리메이슨들의 말과 겉모습이 행여 자선단체, 사교 모임으로서 음모를 꾸밀 리 만무하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무신론자들이 벌이는 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하, 저는 이들이 정말 이상합니다. 마리가 프리메이슨을 극도로 경계한다는 사실은 이미 그녀 주변의 프리메이슨들을 통해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1785년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목걸이 사건입니다. 목걸이 사건은 프리메이슨들이 왕실을 흔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으킨 프랑스 혁명의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의 주범인 라모트 백작 부인이 로앙 추기경에게 접근하여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가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국악 모르게 타인 명의로 구입하기를 원한다고 속여서 대리구매를 하도록 유도한 후 중간에서 가로챈 전형적인 사기 사건입니다. 로앙 추기경은 왕비에게 잘 보여서 관료로 성공하고자 하는 출세욕이 강했으나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와의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간파한 라모트 백작 부인은 자신이 왕비와 친하다고 거짓 행각을 벌이며 왕비의 친필 편지와 서명을 위조하는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로앙 추기경을 속였습니다. 본래 이 목걸이는 루이 15세가 주문했던 것이었으나 그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주인을 잃은 물건이었습니다. 왕비에게 대신 전달하겠다며 가로챈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해체된 후 국외로 반출되어 판매되었고 사건의 전모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마리 앙뚜아네트는 무관했으며 왕비는 결백하다는 사건의 진상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이를 믿지 않았으며 왕비의 체면과 위신이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프리메이슨이자 유명한 유태인 사기꾼이었던 알렉산드로 칼리오스트로가 꾸민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프리메이슨들이 일으키는 피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유럽 상류 사회의 비밀 모임 프리메이슨. 18세기 당시 유럽의 프리메이슨은 사교 모임으로 대중화되어 이미 수백만 명에 달하는 회원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엔 주로 금융인, 상공인 등 당시 부르주아라고 불리던 자들, 그리고 일부 왕실 귀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는 사교 모임, 자선단체라는 탈을 쓰고 있었지만 거미줄과 같은 이들의 네트워크는 유럽 전역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언제든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프리메이슨의 조직 구성은 매우 체계적이고 조밀했으며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300년 전 유럽 프리메이슨의 조직도는 현대사회의 기업 모델이 되었고 지금도 세계 거의 모든 기업의 조직 구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18세기 말 독일에는 무려 300개가 넘는 계몽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절반이 프리메이슨 라쥐였고 여기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일루미나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776년 5월 1일 독일 바이에른에서 조직된 일루미나티는 계몽주의 사상에 근거하여 급진적인 정치개혁과 종교 중심의 사회체제를 타파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였습니다. 프랑스 혁명 세력과 똑같은 어젠다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독일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으며 훗날 유럽 전역의 프리메이슨을 평정할 만큼 성장하게 됩니다. 그들이 급속도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애초에 프리메이슨의 조직 특성을 이용하여 왕권 전복을 모의하던 계몽주의 세력이 일루미나티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루미나티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요청에 의해 독일 잉골슈타트 대학의 철학 교수였던 아담 바우스 하우프트가 설립합니다. 창설 직후부터 일루미나티의 든든한 후원자들은 당시 독일의 금융을 장악하고 있던 유대 금융인들이었고 유럽 전역의 프리메이슨 회원은 어느새 300만 명 이상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1781년 7월 6일 독일 빌렘스바드에서 프리메이슨들의 대규모 공조회합이 열립니다. 여기엔 일루미나티가 이끄는 독일계 프리메이슨 그리고 프랑스계 프리메이슨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강단 사학계에서는 절대 밝히지 않고 있는 내용이지만 당시 이 회합은 프랑스 혁명이라는 격변을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프리메이슨 수뇌부들은 이 회합을 통해 프랑스 혁명의 동선과 전개, 사후 처리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반란에 대한 모든 과정을 의논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독일계 유대인이자 당시 독일의 경제 사회학자였던 베르너 좀바르트는 1781년 프리메이슨들의 공조회합에 대해 자신의 자서전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독일 바이에른의 일루미나티는 이날 빌렘스바드에서 유럽의 프리메이슨과 큰 조약을 맺었다. 유럽의 프리메이슨은 그 본부를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로 옮겼다. 이후 프리메이슨은 로스차일드, 듀퐁, 베르타이머, 오펜하이머 등 당시 대표적인 독일 유대 금융가들의 휘하로 들어갔다. 프리메이슨이 본격적으로 유대 자본가들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간 이후 그들이 가장 먼저 실행에 옮긴 일은 1791년 유대인 해방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유대인들은 기독교 세계인 유럽에서 구례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권리가 없는 대신 어떤 의무도 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은 시민적 권리를 부여하는 법이 통과되었고 유대인 해방 명령에 근거하여 유대인들도 근대적 국민으로서 정식 시민으로 편입될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수많은 유대인들이 프리메이슨 조직 안으로 흡수되어 그들과 뜻을 함께하게 됩니다. 자신들을 해방시켜준 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유대인 해방으로 덩달아 당시 왕정의 상징이자 전통인 성직자, 귀족, 평민이라는 신분사회가 철폐되었고 이때부터는 사회적 계급이 누가 더 돈을 많이 내느냐를 기준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즉 세금을 내는 양에 따라 시민의 권리가 제한되는 세계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에는 250여 곳의 프리메이슨 라쥐가 있었지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1770년경에는 무려 1000여 곳까지 불어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대하고 치밀한 조직이지만 왕권을 숙청하고 기존 봉건사회를 철폐하는 대규모 반란은 그들의 입장에서도 처음 하는 일이었습니다. 구시대 질서인 왕정을 무너뜨리고 교회의 자산을 몰수하여 공화정을 만들어야 하는 그들은 수많은 실패의 걱정과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우려를 상쇄할 정도의 부와 공모자들을 갖고 있었고 결국 파리의 세느강을 피로 물들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처럼 대규모로 움직이는 조직적 행동은 당시 그 규모가 절반만 되었어도 가뿐히 반란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프랑스 혁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민중에 의한 가두 시위입니다. 당시 시민들은 생업을 중단하고 모두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베르사유 궁전으로 행진했고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중봉기의 클라이맥스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민중의 자발적 행동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프리메이슨 총재를 역임하고 있었던 루이 필리프 2세 오를레앙 공작. 그는 18세기 말 바스티유 광장과 오늘날 루브르 박물관 일대의 모든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파리의 대부호였으며 아버지인 필리프 1세와 함께 프랑스 혁명의 대의를 함께했던 보기 드문 귀족이었습니다. 오를레앙 가문은 거대 자본력 덕분에 파리 시장의 상인 조합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큰손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필리프 2세는 혁명 자금으로 지금의 약 5천억 원 가치에 달하는 돈을 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국왕이었던 루이 16세와 사촌지간이었으며
그 왕위를 항상 빼앗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 야욕이 그를 프랑스 혁명의 최선두에 서게 만들었고 루이 16세를 죽음에 이르게 한 장본인 역시도 오를레앙 공작이었습니다. 오를레앙 공작은 먼저 프랑스 전역의 프리메이슨들을 파리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혁명 직전 전국구 회의를 소집했고 이 대반란의 시작을 계획하게 됩니다. 민중 봉기를 위한 여러 가지 시민 선동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파리 전역의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가 흉년이라는 거짓 소문을 확산시켜 민심을 자극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흉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미리 집화장의 유통업자들을 매수하여 곡물 도매상을 통제하게 했고 곡물과 밀가루가 파리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막았습니다. 공급 부족 사태는 곧 파리 식량난으로 이어졌고 이는 왕실을 향한 시민의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1789년 10월 오를레앙 공작은 자신이 소유한 파리 지역의 상인 조합을 선동했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수백 명의 부녀자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베르사유로 쳐들어갈 것을 지시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1789년 10월 5일 베르사유 행진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날 새벽 파리의 광장에 모인 약 7,000명의 주부들이 빵을 달라고 외치면서 왕실의 빈곤을 호소하며 베르사유를 향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2만 명의 시민군도 뒤를 이었고 그들은 각각 무기를 들고 대포까지 꺼내 행진했습니다. 사냥을 즐겼던 루이 16세는 이날도 사냥을 나가는 바람에 민중은 또 4시간 가까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국왕은 왕궁에 모인 수많은 민중에게 질려 빵을 배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것으로 민중의 흥분은 약간 가라앉았지만 다음 날인 10월 6일 새벽 무장시민 일부가 궁전에 난입하게 되고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왕실 근위병 여러 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왕실의 경비가 의외로 허술하다는 것을 간파한 시민들은 갑자기 폭도로 변했고 베르사유 궁전을 약탈했으며 침실까지 쳐들어가 국왕의 신변을 위협했습니다. 민중은 루이 16세에게 파리로 귀환할 것을 촉구했고 그날 오후에 왕실 일가는 파리로 연행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움직였던 자가 당시 왕권 찬탈을 노리고 있었던 오를레앙 공작이었습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민중들은 왕권 전복이라는 프리메이슨의 모략에 선동당한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 정구장 선언 혹은 테니스 코트 선언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1789년에 파리의 평민 대표들은 별도의 국민회의를 결성하고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프랑스 왕실은 회의장을 폐쇄하며 민중의 담합을 해산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평민 대표들은 테니스 코트로 이동한 후 헌법 제정을 목적으로 국민의회 해산을 거부하는 서약을 하게 됩니다. 루이 16세는 무력으로라도 국민의회를 강제 해산하려 하였고 이 국민의회를 보호하기 위해 파리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며 대항하였습니다. 이로써 본격적인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 테니스 코트 선언을 이끌었던 자가 당시 프리메이슨 원로이자 최초의 파리 시장을 역임했던 장 실뱅 바이입니다. 그는 혁명 이후 최초의 국회의장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파리 병기고 탈취와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 또한 민중의 담합이 만들어낸 드라마는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에게 대포와 총을 나눠주었던 자들은 역시나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 민심이 흉흉한 탓에 오히려 병기고의 경계는 삼엄했고 2중 3중의 근위대 병력이 철통처럼 지키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시민들은 어떻게 이 보안을 뚫고 무기들을 탈취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바스티유 교도소장은 민중이 들이닥칠 것을 미리 알았고 감옥문도 열어주었습니다. 이 무력 동원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자들은 다름 아닌 스위스의 은행가들이자 당시 프리메이슨들이었습니다. 장 프레데릭 페리고, 그는 스위스의 은행가이자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였습니다. 그가 바로 병기고를 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자이며 그의 수하에 있었던 에테네 델레세르와 보스카르드 빌플레네가 이 작업에 동참하였습니다. 결국 이 세 사람 모두는 프리메이슨 멤버이자 당시 이름 있는 금융가들로서 앵발리드 병기고의 대포와 총기 약 4만 정을 탈취하여 파리 군중들에게 배급하였습니다. 그들은 국민사령부를 만들어 쿠데타 군도 창설하게 됩니다. 이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며 이들이 바로 열악한 환경의 파리 노동자들을 감성적으로 자극하여 자신들의 어젠다 실현에 동원한 악마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 혁명 직후인 1791년 혁명 주도 세력들에 의한 공화국 선언이 있었고 마리 앙뚜아네트는 튠르리 궁전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당시 그녀는 자신의 친오빠이자 오스트리아 황제였던 레오폴드 2세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다음은 편지 내용의 일부입니다. 오라버니, 주변의 프리메이슨 조직들을 모두 잘 살펴 조심하셔요. 그들에 대한 분명 엄중한 주의를 들으셨겠지만 이 괴물들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같은 일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오 하나님,
나의 조국 프랑스와 오라버니를 이 불행에서 구원해 주시길. 왕실을 파괴하고 교회 자산을 사유화하여 자신들만의 세상을 세우려 했던 프리메이슨이 이 대규모 반란 사태의 주범입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파리의 그 누구보다도 비참했던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는 안타까운 역사의 패배자들입니다. 또 하나의 큰 피해자들은 바로 유럽의 민중들입니다. 당시 시민들은 계몽주의자들의 사탕발림에 이용당했고 혁명 일선에 동원되었습니다. 혁명 이후 프리메이슨들은 이 사건을 민중이 이룬 승리로 완벽히 둔갑시키기 위해 또 하나의 사건을 모략하게 됩니다. 바로 전쟁을 이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쐐기받기로 작용한 발미 전투가 그것입니다. 프랑스 민중 수만 명과 프로이센의 정규군이 부딪힌 이 전투에서 프랑스 시민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수많은 실전 경험과 전투 노하우를 갖춘 프로이센의 정규 군대를 상대로 오합지졸의 프랑스 의용병이 승리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이 전투에서 프로이센의 군대는 후퇴하게 되고 오늘날 역사의 발미 전투는 민중 승리의 대명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군의 승리는 사전에 계획된 일종의 승부 조작 덕분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발미 전투는 프랑스 시민군의 수뇌부이자 프리메이슨들이 프로이센의 지휘관들을 보석으로 매수하여 자진 후퇴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이 전쟁 내내 프로이센의 장교들 사이에서는 군 지휘관들이 프랑스의 자본에 매수당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18세기 말 프로이센 왕국의 대사이자 외무부 장관을 지냈던 크리스티안 폰 하우크비츠 백작, 전직 프리메이슨 회원이자 한때 일루미나리 일원이었던 그는 자신의 저서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결국 왕실을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나는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벌어진 국왕 살해 드라마가 이 목적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확신한다. 결과가 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당시 프리메이슨 하부에서 최상층부까지 그들은 이 극악무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종교를 이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폐하께서는 프리메이슨을 거부했다. 프랑스 혁명은 중세와 근대를 나누는 분기점이 되는 변혁의 역사이며 오늘날 철저히 왜곡되어 역사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는 어린아이 때부터 이와 같은 승리자들의 기록에 세뇌당하며 성장합니다. 대중은 태어날 때부터 이 세계의 본질을 전혀 알아차릴 수 없게 됩니다. 조직적 날조와 자신들의 존재를 은폐하려는 모든 음모가 집약된 인류 대사기극이 바로 프랑스 혁명의 역사입니다. 프랑스 혁명을 재조명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유럽의 역사학계에서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프리메이슨들이 원하는 대로 중세 왕권을 무너뜨렸고 자본가들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이때 시작된 신세계는 지금 이 시간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여전히 이 세계의 지배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가능하게 했던 메커니즘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시민운동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본으로 시민단체를 매수하고 이를 통해 대중을 움직이게 하면 된다는 것을 이미 300년 전에 깨우쳤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매한 대중들은 그들이 만드는 이데올로기 갈등에 동원되고 온갖 여론몰이에 동요됩니다. 자발적 시민행동이란 없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민중에게는 의사결정권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공익을 추구한다는 자들이 소수에게만 이익을 몰아주었습니다. 자유라는 프로파간다로 자유의 조건들을 자신들이 규정하고 박탈했습니다. 인권이라 말하면서 의회에서 마음대로 인권을 규정하고 시민들에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공화정을 가장한 전체주의 사회의 일면이며 오늘날 세계 대중은 이러한 세계를 민주주의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껏 민중이 주인이 되었던 세상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3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자 지배자는 극소수의 자본가들과 그들의 비호를 받는 프리메이슨 최상층부입니다.